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전에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보보호팀 김기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간대가 점심 먹고 가장 졸린 시간대에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앞에서 보니까 조금 졸려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을 조금 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받이에 등 기대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팀 인원들하고 감염 정보 비식별 처리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조금 쌓아보고자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목은 개인정보 감염 익명 기술 경진대회 후기로 정했고 그 당시에 대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뭐 문제를 풀었는지 또 대회에 임하는 자세나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뒷부분에 어떤 문제풀이가 좀 많이 있어서 기술 경진대회 문제풀이 및 후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개인정보 관련한 키워드는 전부 다 감염정보와 관련된 키워드로 매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어떤 감염정보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어떤 이런 감염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틀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제목이 개인정보 감염 익명 처리 기술 경진대회 후기인데 그러면 감염 정보는 무엇이고 익명 정보는 무엇인지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있을 때는 개인 정보로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익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도 이런 어떤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추가 정보나 다른 정보에 의한 이런 식별 가능성을 제외를 하고라도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감염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감염 처리에 대한 특례로 다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에서 다뤄지는 개인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일까요? 네,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익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2항의 적용 제외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익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기관들이 따라야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고 어떤 감염 처리나 데이터 결합 그리고 요즘에 많이 관심 있어하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와 같은 감염정보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초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고요.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를 하면서 감염정보 관련해서 의료기관에서의 역할이 조금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정보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 연구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이 감염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를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병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데이터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감염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정보의 활용 및 제공 여부를 승인하고 감염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재식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비식별 처리를 요구를 하고 안전 조치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감염 정보의 파기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사이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데이터 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을 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을 구성을 했는데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외부 위원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1명, 간사 1명, 그리고 내부 위원 5명,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을 했고 그 외부 위원 7명은 정보 주체 대표 3명, 그리고 법률 전문가 1명, 데이터 활용 전문가 3명으로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만 이제 4차수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총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는 분당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이나 적용 범위, 기능 말고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어떤 심의 안건들을 심의를 했고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처럼 이렇게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가명 처리 관련된 이런 업무를 접하고 저희가 느꼈던 점은 심의위원회에도 데이터 활용 전문가가 계시기는 하지만 어떤 우리도 비식별 처리 관련해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준전문가 수준의 무언가를 조금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은 어떤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어떤 기술 문서나 강의 문서 같은 데서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는데 비식별 처리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개인정보 가명 익명 처리 기술 경진대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저희 팀원 3명으로 구성을 했고 1차로는 온라인 지필평가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합격한 7팀끼리 2차 본선에 진출을 해서 이틀간 기술 경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비식별 처리 기술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뭐 이틀간 뭐 이렇게 이틀까지 소요를 해야 되냐, 한 반나절이면은 처리하고 반나절이면 검증을 해서 하루면 해치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비식별 처리를 적용하는 것 말고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대회는 트랙 1과 트랙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트랙 2인 제식별 보안 익명 처리 트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랙의 문제는 총 2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A라는 원본 정보에 대해서 익명 처리한 익명 정보가 있는데 이 익명 정보가 데이터를 좀 허술하게 처리를 했다 보니까 원본 정보와 비교해서 전부 다 이게 식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정보로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둘 테이블을 비교를 해서 익명 데이터셋의 어떤 레코드가 원본 정보의 어떤 레코드와 매핑이 되는지를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정확하게 식별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서 허술하게 익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전부 다 재식별이 되었는데 그럼 안전하게 익명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원본 데이터셋의 컬럼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비식별 처리를 적용해서 재식별이 되지 않게끔 안전한 익명 정보를 생성을 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지표로는 3가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재식별 처리의 우수성, 두 번째로 보안 익명 처리의 유용성,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안 익명 처리의 안전성 지표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는 재식별 처리의 우수성 지표가 적용이 되고 문제 2번에는 보안 익명 처리의 유용성과 보안 익명 처리의 안전성 지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제식별 처리의 우수성 지표를 조금 보기 쉽게 구성한 표인데요. 원본 데이터셋의 10만 1번 레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 곽두팔, 나이 102세, 신장 2m 3이라는 속성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익명 처리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조금 허술하게 익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름 곽땡땡, 나이 100대, 신장 2m 이상이라는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익명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 비용 기술을 고려했을 때 다른 정보와 비교를 해서 식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원본 아이디와 익명 아이디 값을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총 50만 건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많이 정확하게 식별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유용성 평가 지표인데요. 앞에서 봤듯이 눈으로 봤을 때 좀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 좀 눈에 띈다 하면은 다 삭제 처리를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유용성이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많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유용성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이 표에 보시면 U1에서 U9까지의 지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 팀에서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이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면서 검토를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을 때 데이터가 많이 뭉개지거나 데이터가 많이 손실이 되면 고득점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U9의 지표를 보시면은 원본 데이터셋 대비 익명 처리된 데이터셋의 정보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도 이러한 지표들을 참고를 해서 많이 삭제를 하게 되면은 감점 요소가 크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삭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어떻게 삭제를 하더라도 좀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삭제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익명 처리를 했을 때 만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국제 표준인 ISO 20889에서 익명 처리에 대한 위협을 특정 가능성, 연결 가능성, 그리고 추론 가능성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가능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유일한 정보를 찾아내서 데이터를 식별해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특이치가 많으면은 좀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 가능성은 동일한 주체에 대한 정보를 가진 2개 이상의 다른 데이터셋을 연결을 해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민감 정보를 유추한다던가 하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론 가능성은 동일한 집단이 가지는 특정 속성의 값이 재식별이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정보나 개인 지식에 의해서 식별이 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문제 풀이할 때 저희가 어떻게 이 위협들을 삭제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ISO 20889 NX를 참고를 하면은 이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특정 데이터셋 기준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각각 1점 이상으로 만족을 시켜야지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비식별 처리를 적용을 했을 때 yes면 1점이고 파샬리면 0.5점 그리고 노면은 빵점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비식별 기술을 봤을 때 어떤 한 비식별 처리 기술만으로는 전부 다 1점을 만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식별 처리 기술을 적용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방법의 비식별 처리 기술을 적용을 좀 고민을 해봤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샘플인데요. 설명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셋과 익명 처리 데이터셋을 매핑하기 위한 원본 아이디와 가명 아이디를 제외를 하면 원본 데이터셋은 21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익명 처리 데이터셋은 1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술하게 익명 처리를 했지만 그 값만으로도 고유하게 식별이 되는 복지 주체 아이디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름은 삭제 처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이치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데이터가 50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분류를 해서는 저희가 이틀 안에 이 대회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좀 접근을 했냐면은 이 익명 처리 데이터셋을 만들 때 적용을 한 비식별 처리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들을 나눌 때 사용한 기준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식별을 해내서 원본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면 원본 데이터셋과 익명 처리 데이터셋의 그 레코드가 같게 나올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대1로 매핑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면은 될 거라고 일단은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익명 처리 데이터셋의 익명 처리 분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수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수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눈으로 식별되는 그런 특이한 값을 좀 찾는 게 편한데 이 제공된 50만 건의 데이터 중에 이름이 2글자인 레코드 수는 40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익명 처리 데이터셋의 컬럼을 보면은 이제 16개인데 사실상 이 40건의 데이터는 전부 다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식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빨간색 표 쳐진 부분이 이렇게 해서 식별을 해낸 부분인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 유형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셋의 6이라는 값이 익명 처리 데이터셋에서는 기타 임대라는 값으로 매핑이 되고 개인 근로 능력 유무는 원본 데이터셋의 3이라는 값이 익명 처리 데이터셋에서는 근로 능력 있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셋의 불교라는 값이 익명 처리 데이터셋에서는 1이라는 값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분류 기준을 전부 다 식별을 해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원본 데이터셋을 재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본 데이터셋을 재구성한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생년월일은 만나이 처리 후에 라운딩 처리를 했고요. 관리지역 행정코드는 앞에 2자리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그대로 뒀고 이름은 자릿수에 맞게 3자리면 땡땡땡, 2자리면 땡땡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 코드는 특정 기준에 맞게 범위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종합장애 등급 코드는 그대로 뒀고 자격 개시일도 월 1을 삭제를 하고 연도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 후보도 장애인 보장 구분 코드도 범위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소득 금액도 범위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혼 여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뒀고 종교 코드도 범위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학력 코드는 특정 테이블을 참고를 해서 한번 변환을 한 후에 범위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유형과 개인 근로 능력 유무도 특정 테이블을 통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도 범위 방법을 사용을 했고 소득 산정 코드는 이렇게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전체 컬럼에 대한 분류 기준을 식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체 테이블을 참고 원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재식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셋이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좀 매핑을 재구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표는 앞에서 분류한 데이터셋을 보기 쉽게 재구성한 표인데요. 이렇게 재구성한 데이터들을 다 이어붙이면은 나이 60, 지역 11, 성별 M, 이름 땡땡, 코드 기타, 자격 1990, 그다음에 속성은 이렇게 생략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구성이 되게 되는데 총 16개의 컬럼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고유한 값을 갖게 되거나 중복이 되더라도 많지 않은 중복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고유한 값을 갖게 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명확하게 1대1로 매핑이 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각 데이터셋에 해당 ID 값을 매핑 테이블에 기재를 하게 되고 비교를 했을 때 2개 이상이다 중복 값을 갖게 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식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데이터가 2개다 하면은 이제 50%로 50% 확률로 식별이 될 텐데 명확하게 이 익명 데이터는 이 원본 데이터와 매핑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핑 테이블에 기재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인데요. 문제 2번은 앞에서 이렇게 문제 1번이 적절하지 않게 비식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재식별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적절한 익명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1번이 이렇게 전부 다 재식별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컬럼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익명 처리를 하더라도 컬럼 수가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각 레코드별로 좀 고유한 값을 갖게 될 확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재식별이 될 가능성 또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분석 대상과 분석 목적 외에는 모든 컬럼을 삭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석 목적 외에 모든 컬럼을 삭제를 해버리면 유용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정확하게는 저희가 해답을 내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보안이 항상 그렇듯이 이 안전성을 올리면은 유용성이 떨어지고 유용성을 올리면은 이 안전성이 좀 떨어져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재식별이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비식별 처리를 하는 게 의미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유용성을 확보를 하자라는
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과 목적을 보면은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장애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가액, 주거 유형과의 연관관계 분석을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분석 대상이 되는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장애 유형이 준식별자가 됩니다. 준식별자라는 게 여기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이 식별이 되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인데요. K 익명성을 구현을 할 때 이 준식별자를 통해서 같은 성질끼리만 묶어놓은 이 동질 집합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유용성 확보를 위한 처리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가능성,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비식별 처리 및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익명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은 속성들을 어떻게 분류를 했고 어떤 처리를 했는지를 기재를 해놨는데요. 먼저 개인정보 유형 코드는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4가지는 식별자, 준식별자, 그리고 민감 속성, 비민감 속성인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컬럼이면은 해당 데이터가 식별자인지 준식별자인지를 구분을 하고 분석의 목적이 되는 컬럼이면 이게 민감 속성인지 비민감 속성인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총 21개의 컬럼 중에 이 고유한 값을 가지는 직접 식별자인 복지 주체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름은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석 대상과 목적 이외의 컬럼들은 전부 삭제 처리를 했고요. 동질 집합을 구성했을 때 동일한 속성을 가진 레코드가 최소 K개 이상 존재하도록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하는 것을 K 익명성이라고 하는데 동질 집합 내에 민감한 속성들이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K 값이 9 이하인 1502개의 데이터들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이 1502개의 데이터는 50만 건에서 비율을 계산을 하면 0.3%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최소 10 이상의 K값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K값이 조금 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K값을 조정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K값을 임의로 정해놓고 그 K값을 만족하지 못하는 레코드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준식별자를 좀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K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들을 삭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유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준식별자를 조금 널널하게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뭉개진다 그러죠. 어쨌든 유용성이 좀 떨어지게 돼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K값이 10이 좀 밸런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냥 10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K 익명성을 10으로 적용을 해서 동질 집합의 레코드 수를 10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10개에 대한 민감 정보가 전부 다 같아 버리면은 동질성 공격에 취약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주어진 데이터 이외에 민감 속성이 충분하게 다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이 공격자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데이터가 식별이 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질 집합 내에 민감 속성의 최소한의 L개 이상 다양한 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이제 L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민감 속성인 주거 유형과 소득 그리고 재산가액의 L 값을 각각 2, 3, 3으로 확보를 해서 K 익명성의 취약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목적에 따라서 준식별자와 민감 속성을 구분을 하고 비식별 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안전성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셋의 특정 가능성 그리고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공격을 막기 위해서 1점 이상의 점수 확보가 필요했는데 이 옆에 표를 참고를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냥 봐도 1점 이상 만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세부 기술이 한 3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이 적용을 한 걸 보면 K 익명성을 제외를 하고는 한 4가지 정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을 아는 것과 어떤 적용을 하는 거에서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익명 처리한 데이터셋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보실 부분은 먼저 나이는 만 나이 처리 후에 라운딩을 적용을 했고 제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특이치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행정 지역 코드 같은 경우는 시, 도 단위로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앞자리 두 자리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산가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금액의 경우 범위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분석 목적이 되는 컬럼으로 이 부분이 조금 다양한 값을 가지는 게 유용성과 안정성 모두를 조금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범위 방법 처리를 하지 않고 라운딩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범위 방법으로 좀 구분을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등급 판정 기준 표를 참고를 해서 객관성을 조금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수상을 하게 됐고요. 저희 팀이 찾아라 비밀의 열쇠 팀이었는데 어떻게 조금 새벽까지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에 참가하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를 회사 내부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 1번처럼 원본 데이터에 접근을 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식별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비식별 처리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외부에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파급력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석 활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비식별 처리 수준을 조금 낮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를 접하게 되면 좀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어떤 공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